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김정은 위원장 지금 군수공장 열심히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어떤 무기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지만 자세히 다시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좀 이례적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김 위원장의 군사 행보를 보면 네. 주로 핵탑재의 무기들, 예. KN-24, 24, 25, 그다음에 이제 ICBM,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정찰위성 이런 전략 무기 쪽에 주로 행보를 보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2박 3일간 주로 이제 재래식 전력에 관계된 그것도 이제 무기 생산 공장을 저렇게 연이어서 시찰한 거는 이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나운서 리춘희 아나운서가 국방경제란 표현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게 보면 또 무기 종류도 자세하게 보여줘요. 이런 네. 것들을. 그러나 그런 무기들은 첨단 무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 북한이 뭐 주체 무기라고 자랑을 하지만 다연장 로켓인 거고요. 그다음에 소총. 그다음에 이제 무인기 엔진. 근데 무인기 엔진은 사실 고성능 엔진은 북한은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드론에서 조금 더 발전된 정도일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순항 미사일. 네.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 그러니까 테리죠. 이동식 발사대 차량들. 이런 걸 보면은 재래식 전력의 생산 능력을 자신들이 갖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부각시키는 행보로 보여져요. 예. 저희가 뭐 사진들 몇 개 보여드리고 있지만 저 중에서 조금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소총을 쏘는 그런 모습도 사진으로 공개가 됐어요. 그 전에 소총을 들고 있었던 모습까지는 제가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뭐 발사하고 이런 건 또 어떤 의도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발사하는 장면 그 뒤에 보면 예. 사진에 김일성 주석이 1948년에 이제 북한이 자체적으로 기관단총을 처음 만들어요. 그 시범 사격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을 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권총 사격 자세나 만경대 그 혁명학원 예, 학생들한테 권총 사격을 훈련하는 장면을 직접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인민군한테도 권총 사격 시에 반동을 줄이는 법, 잡는 법 이런 것도 가르쳐주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가르친다고요? 직접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번 사격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열병식 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행보가 계속 관심이었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뭐 공수공장 도는 것에 대해서 물론 국제적인 의도도 좀 이따 짚어보겠지만 이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뭐 분석들도 좀 나옵니다. 맞대응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대응을 할 거예요. 지금 북한의 패턴을 보면 네. 먼저 도발을 하기보다는 한미가 대응을 하면 본인들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한미의 군사적 동항에 대해서 북한 표현으로 건건사사, 예. 우리 표현으로 사사건건 매번 대응을 하겠다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하반기거든요. 예. 이 8월 하순이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번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보다는 모종의 본인들의 국방 생산 능력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더 컸다고 보여져요. 네. 그리고 올해 초에 임됐던 박정천 전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했다고 하는데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다시 나타난 거 중요직책으로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이제 1인 체제죠. 리병철도 저런 식으로 강등이 됐다 복권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정천은 모종의 군 비리 문제 때문에 잠시 철직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네. 김정은 위원장의 그 우상화, 그 내부 자료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포병전의 달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그리고 그 스승이 박정천이거든요. 박정천이 포병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나 이런 것들이 다 포병 전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박정천은 숙청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징계 상태를 받았고 좀 복권이 됐거나 네. 아니면 복권이 필요 없는 정도의 징계 수준에서 이 국방 생산 저쪽 분야가 주로 박정천이 담당하는 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박정천의 등장은 결국 포병 전력 요 부분에 모종의 암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수공장 시찰한 것에 대해서 저희 얘기하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따로 사사건건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외 의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에 와서 어떤 군사적인 무기를 거래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계속 나오고 미국도 강력하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북러 군사협력은 이제 뉴 노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배하는 건 첨단 무기가 아닙니다. 네. 포병 전력. 박정천이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155mm 쓰고 이제 러시아는 152mm 자주포탄을 쓰거든요. 근데 그 152mm 호환되는 탄을 북한이 생산하거든요. 그 다음에 총탄도 우리는 5.56mm 나토탄을 쓰는데 북한은 7.62mm 쓰거든요. 러시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결국은 장기적인 소모전이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무한정 지원을 받는데 네. 러시아는 지금 탄약을 공급받을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쇼이구 국방장관도 2박 3일 방북한 내내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다녔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직후에 러시아의 군용기가 평양에 도착을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지금 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미 뭐 와그너 그룹에는 포탄이 제공됐다 그러지만 이제는 아마 드러내놓고 대놓고 아마 이 소모품들, 네. 그러니까 탄약, 그다음에 포탄, 그다음에 다연장 방사포, 다연장포, 요 정도가 지금 러시아가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작업의 일환으로 볼 소지가 상당히 강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러시아군은 무기 부족으로 인해서 2차 대전 때 사용했던 무기를 꺼내들였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한제 무기를 들여오게 된다면 그와 관련한 사용법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투입이 가능할까요?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완전히 호환이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개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쓰고 있는 무기의 원천 기술이 러시아거든요. 네. 그러니까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동일한 무기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전승절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국방 전시회에서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보여줬지만 네. 러시아는 첨단 무기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카피한 게 중국이고 예. 중국을 카피한 게 북한이거든요. 북한이죠. 그러니까 정밀성 있는 무기는 러시아가 훨씬 앞서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지만 북한은 남북이 바로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해왔기 때문에 이 탄약이나 아니면 이 포탄 이런 소모품 생산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행하게도 한쪽이 압승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소모전으로 가거나 휴전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당분간은 우크라이나가 대공세를 펴고 있으니까 러시아가 지금 절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에서 탄약이 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탄약 등을 얻을 수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거래를 통해서 얻는 것이 뭐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더 많죠. 왜냐하면 지금 대북 제재에서 필요한 에너지, 예. 식량, 네. 그다음에 정찰위성 나타났듯이 이 첨단 기술이 부족하거든요. 이 세 가지만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북한은 만일에 장기적인 소모전이라면은 예. 탄약, 포탄, 방사포탄 이런 같은 소모품을 줄 수 있고 휴전을 하게 되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그 재건할 때 필요한 노동력이 북한 건설 노동자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탄약, 그다음에 노동력, 러시아는 식량, 에너지, 군사기술. 거기다 특히 이제 북한은 공군력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네. 지금 정말 원하는 게 이제 SU-35 같은 전투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심지어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양쪽이 절묘하게 전략적 이해관계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북한 대외 관계 그동안 95였거든요. 북러 관계는 1에서 5도 안 됐어요. 앞으로 이 비중이 급속하게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북러 관계를 또 뉴로멀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에서 뭐 결의 위반이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될 걸로는 보여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함께 뭐 가상자산 탈취 못하도록 막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사이버 안보 회의까지 연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좀 어느 정도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 북한이 보통 1년에 한 20억 달러, 10억에서 한 20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나요. 네. 그걸 메우는 게 이제 해외 노동력, 그다음에 광산물, 그다음에 수산물, 그다음에 무기 밀매인데 이게 지금 대북제로 다 막혔거든요. 그 외화는 고갈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지금 외화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사이버 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추정은 안 되지만 뭐 최근 수년간 30억 달러, 뭐 1년에 10억 달러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추산컨대 10억 달러 내외는 아마 해킹으로 확보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만약 이것만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북한으로서는 고통스럽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다음에 한미일 국제사회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 구멍이 있거든요. 그게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러시아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막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국제사회가 단합한다고 그러면은 네. 상당 부분 규모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북한으로는 상당히 아프죠. 네. 그리고 오는 18일 아무래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독으로 또 열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떻게 목표를 잡아야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아무래도 뭐 조태용 안보실장의 말에 따르면은 북한과 관련한 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와 관련한 얘기가 나오겠죠. 결국은 지금 이제 북핵 대응은 워싱턴 선언으로 이제 상당히 북한의 핵 위협을 중화시키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핵 대 핵 경쟁 체제로 갔어요. 부산에 SSB까지 들어왔거든요. 핵무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싱턴 선언에 충실한 이행 정도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번 이제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 8월 하순에 있는 때도 아마 그 이행 차원이 나올 거고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어요. 맞춰지고 그러니까 지금 한미 간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건 많지 않아요. 이미 최상의 협력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미일 협력 체제가 제도화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한미일 정상회담이라고 안 하고 정상회의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예. 이 얘기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걸 제도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건 사실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 범죄 예. 쪽,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가 사실 구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만약에 강화한다고 그러면 중국도 국제경제 체제에 포섭이 돼 있으니까 여기 북한과의 불법 행위에 관련된 기업들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화하면 그럼 중국 기업들이 협력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남아 있지만 이미 한미나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거의 최고 수준으로 가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한미일은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네. 이 협력 체제의 강화의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인데 그럼 중국에 대해서 대중국 관련해서 뭐 명문화된 어느 정도 수준의 논의까지도 되겠습니까? 아마 명시적인 예. 아주 직설적인 표현은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우리로서도 부담이고 왜냐하면 한중 관계도 있고 또 일본 기시다 총리도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한중 관계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굳이 이 직설적으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국제 규범이나 국제 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행동에 대한 경고는 나오겠지만 네. 그러나 이걸 그동안에 나왔던 설을 뛰어넘는 보다 그 수위가 높은 직설적인 표현은 사실 그렇게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월북 미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한동안 북한 쪽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가 이번에 병사 구금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뭐 구체적인 상태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었지만 킹 이병 가족들은 이제 그 병사를 한국으로 추방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예. 지금 미 국무부 라인이 있거든요. 예. 뉴욕 채널 혹은 중국 북한 대사관 통하는. 근데 지금 대화는 어디가 이루어지냐면은 유엔사하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가 대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공산군 측 정전은 지금 없어요. 이 우리 쪽만 지금 그 유엔사 체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개성의 사무소를 둔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하고 유엔사 간의 장성급 회담 채널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지금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국무부 라인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보면 북한이 이 유엔사와 이 인민군 판문점 대표 간의 채널을 통해서 JSA를 통해서 이 송환할 가능성이 제각각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북한도 사실 이 병사를 억류했을 때 예.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치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무슨 정보 가치가 높은 그런 군인도 아니고 이병이니까. 그리고 예. 여기서 또 범죄의 소지가 있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럼 최근에 북한 같은 경우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만 우리 측에서 자발적으로 그 월북해서 입국한 사람들도 또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 갖고 계속 오래 장기화시키면서 자신들의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빨리 반응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그냥 한국으로나 미국으로 다시 그냥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냥 소환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있어 보여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탈북 이병을 가지고 예. 미국이 무슨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한다거나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한미 워싱턴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유용한 소재는 북한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반응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그래서 킹 이병을 전쟁 포로로 분류하지 않겠다라는 반응까지 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전쟁 포로가 아니죠. 음. 왜냐하면 지금 정전 상황이거든요. 교전이 아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넘어갔거든요. 전쟁 포로는 교전 중에 포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정치적 판단이 아니고 예. 기술적으로 전쟁 포로가 될 수가 없어요. 음. 그러나 전쟁 포로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인도적 전쟁 포로면 전쟁 포로 제네바 협약에 따른 대우를 해주는 거고 그렇죠. 네. 이 경우에는 다른 인도적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인도적 대우 안 해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 내용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